여러분, 제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47원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모은 돈, 남편과 함께 40년간 악착같이 모아온 5억 3천만 원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제 손으로 30년간 키워온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 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기까지의 6개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 구독 유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부- 시작 행복했던 과거. 저는 72세 정숙희입니다. 남편 강태수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 판정을 받았죠. 진단받고 딱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외롭긴 했지만 아들 민준이가 자주 찾아왔고 며느리 수정이도 친딸처럼 잘해줬습니다. 손주들도 주말마다 집에 놀러 왔어요. 제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8시쯤 집에 와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10시쯤 되면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해결했어요. 오후엔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경로당 갔다 왔지. 건강은요? 약은 드시고? 다 먹었어. 걱정 마라. 이런 대화가 5분 정도 이어지다가 끊었어요. 짧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챙긴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꽤 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그리고 주식이 조금 있었어요. 아파트는 시세로 4억 정도 됐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은행원이었습니다. 40년을 한 은행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은 돈을 아주 잘 모았습니다. 매달 월급의 70%를 저축했어요.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낼 때 도와줘야지. 손주들 교육비도 대줘야 하고.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옷도 10년씩 입었어요. 당신 새 옷 좀 사요. 그 옷 얼마나 됐다고.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려. 돈 아껴야지.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억이 넘었어요. 아파트 값까지 합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뒀어요. 남편 뜻이기도 했고요. 예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월 80만 원쯤 됐는데 그걸로 생활했어요.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식비도 얼마 안 들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나머지 비용 합쳐도 60만 원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매달 20만 원씩 남았습니다. 그 돈은 따로 모아뒀어요. 손주들 용돈 주려고요. 초등학생인 손주가 둘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각각 10만 원씩 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뻤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IT 회사에 다녔어요. 직급은 부장이었습니다. 연봉이 꽤 됐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몰랐지만 1억은 넘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정이는 전업주부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 다녔는데 첫째 낳고 그만뒀대요. 엄마, 수정이가 다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누가 애들 봐? 학원 보내면 되죠. 학원만 보내면 돼? 애들한테 엄마가 필요하지. 저는 며느리가 계속 집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수정이도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렇게 3년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도 괜찮았어요. 외롭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온함은 딱 3년까지였습니다. 이부 마이너스 균열 아들의 첫 번째 부탁. 작년 3월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후였어요. 회사는 어쩌고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 휴가라고 했습니다. 아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엄마, 사실은 아들이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무슨 사업? 아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AI 관련 스타트업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저도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술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어요. 지금이 적기예요. 아들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AI가 뭔지, 스타트업이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회사는 왜 그만둬? 지금 잘 다니고 있잖아. 엄마, 회사 다니면 남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사업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얼마나 번다고? 성공하면 몇십억, 아니 몇백억도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백억이라는 말이 허황되게 들렸어요. 민준아, 그냥 회사 다녀. 안정적이잖아. 엄마, 안정적인 게 답은 아니에요. 도전해야죠. 아들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신중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투자금이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5천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 그게 어디 적은 돈이냐? 엄마, 저한테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서버 비용. 계산해 보니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지.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담보가 없어서 한도도 얼마 안 돼요. 아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하는데 그 친구들도 각자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있는 돈이었어요. 예금 중 하나가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1년이요. 아니, 6개월 안에 갚을게요. 사업 시작하면 투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아들이 약속했습니다. 6개월이면 갚는다고 이자도 쳐서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5천만 원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하겠다는데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나왔고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하는 사업인데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했어요. 만기까지 3개월 남았는데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자를 다 못 받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거의 못 받으세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처리해 드릴게요. 몇 분 뒤 제 통장에 4,87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를 떼고 나니 그 정도 됐어요. 저는 그 돈을 바로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5천만 원 보냈다.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아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안에 꼭 갚는다. 약속하지? 네, 엄마. 약속할게요. 꼭 갚을게요. 저는 아들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3부 마이너스 심화 2번째, 3번째 부탁. 첫 번째 돈을 보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도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했어요.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대요. 직원도 2명 뽑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무실 한번 보러 오실래요? 그래, 가봐야지.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들 사무실에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건물 5층이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돼 보였어요. 책상 4개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작네. 처음이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더 넓은 데로 옮길 거예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작은 곳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직원들을 소개시켜줬어요. 다들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사무실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할까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아들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또 돈 이야기구나.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얼마?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이번엔 5천만 원보다 적었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 또 필요한데? 엄마, 사업이라는 게 처음 계획대로 안 돼요. 서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고 아들이 설명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 줬잖아. 그걸로 안 돼? 그 돈은 다 사무실이랑 초기 비용으로 나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돈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해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준 5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건데? 엄마, 사업이 제대로 시작하면 한꺼번에 갚을게요. 지금은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아들 사업이 망하는 거였어요. 이미 5천만 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그 돈도 날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줘. 네, 엄마. 고마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일주일 뒤 저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예금을 해지했어요. 3,5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이것도 중도 해지했어요. 3,200만 원을 받아서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이제 제 예금은 두 개만 남았어요. 하나는 1억짜리, 다른 하나는 8천만 원짜리였습니다. 2달 뒤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돈 이야기였어요. 엄마, 미안한데 2천만 원만 더. 민준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엄마가 돈 찍어내는 기계야? 매번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정말 급해요. 직원 월급 못 주면 다들 나가요. 그럼 사업을 접어. 이렇게 돈만 까먹으면서 할 필요 있어? 저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투자자를 만나요. 투자 받으면 다 갚을게요. 투자자? 그게 확실해? 네, 거의 확정이에요. 다음 주에 미팅 있어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또 넘어갔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알았지?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또 은행에 갔고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 예금은 1억짜리 하나만 남았어요. 사부 마이너스 붕괴 진실을 알게 되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직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수정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이들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수정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사실은 민준이 요즘 이상해요. 수정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밤마다 늦게 들어온대요. 새벽 2시, 3시까지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회사라고 하는데 회사에 전화하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돈을 계속 쓰세요. 카드값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와요. 500만 원? 네. 뭘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사업 자금이라고만 해요. 수정이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민준이가 어머님한테 돈 받은 거 저도 알아요. 처음엔 5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응.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추가로 더 받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얼마나 드렸어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1억. 좀 넘어. 수정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억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수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투자자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뭐라고? 민준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투자자 만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업 잘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수정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간 거야?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말을 안 해요.
저는 당장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당장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마. 지금 당장 와. 1시간 뒤 아들이 왔습니다. 거실에 아들, 며느리, 저 셋이 앉았어요. 민준아, 사실대로 말해. 그 돈 어디 갔어?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엄마, 사업에 썼어요. 거짓말하지 마. 수정이한테 다 들었어. 사업 안 되고 있다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고? 1억이 넘는 돈이 어디 간 건지 말이나 해봐.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인이요. 뭐? 코인에 투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코인? 그게 뭔데? 가상화폐요. 비트코인 같은 거. 아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코인에 넣었대요. 처음에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넣었는데 8천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넣었어요. 3천만 원을 더 넣었더니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반토막 났어요. 6천만 원으로. 아들이 패닉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6천만 원을 만회하려고 더 넣었대요. 엄마한테 받은 돈을 다 넣었어요. 1억 원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는데? 다 날아갔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 날아갔어요. 급락했어요. 코인이 폭락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억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민준아, 너.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추락 남은 돈마저.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니까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아들은 매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엄마, 제가 다시 벌어서 갚을게요. 어떻게 벌어? 회사도 그만뒀는데?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대요.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제 친구 김대리 있잖아요. 얘가 블록체인 사업 시작하는데 대박 날 거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엄마,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닥쳐. 네가 뭘 확실하다고 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설득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다르다니까요. 계약서도 쓸 거고 담보도 있어요. 담보가 뭔데? 친구 집이요. 친구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조르는 아들한테 지쳐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1억을 날렸으니 그걸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1억짜리 예금을 생각했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남은 돈이 1억밖에 없어. 그것도 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엄마,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한 달 안에 7천만 원으로 만들어 올게요. 1억짜리 예금 중에서 5천만 원만 준다. 그럼 5천만 원은 남는다. 그리고 아들이 7천만 원으로 만들어 온다면 그럼 총 1억 2천만 원이 된다.
날린 1억을 만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확실해? 한 달 안에 7천만 원으로 만들 수 있어? 네, 엄마. 확실해요. 저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1억짜리 예금을 해지했어요. 어머님, 이 예금은 만기까지 아직 1년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세요. 괜찮아요. 해지해 주세요.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을 아들한테 보냈어요. 남은 4,500만 원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집 사는 강민준 씨 가족 못 보셨어요? 아, 그 집 이사 갔어요. 이사요?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이사를 갔다고? 저는 며느리 수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너희 이사 갔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도망간 거라는 걸. 6부 마이너스 나락 모든 것을 잃다. 5천만 원도 날아갔습니다. 아들 친구한테 전화해봤지만 그 친구도 연락이 안 됐어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사기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라며 돈을 받아갔는데 사실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며 또 돈을 받아가고는 잠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제 아들이에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사기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차용증이 있나요? 없어요. 계약서는요? 그것도 없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없으면 사기 입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거라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변호사, 돈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제게 남은 돈은 4,500만 원밖에 없는데. 경찰서를 나와서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4,587만 원. 이게 7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남편이 40년간 모은 돈 5억이 6개월 만에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7부 마이너스 현실 아파트마저 위기에. 일주일 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 해외에 있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았어요. 돈은 꼭 갚을게요. 해외? 새로운 기회?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당장 돌아와. 경찰 신고한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꼭 갚을게요. 꼭 갚는다는 말. 이미 몇 번째 들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입은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였어요.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 인터넷 3만 원, 수도세 2만 원, 기본 생활비만 35만 원이 나갔습니다.
식비까지 하면 60만 원은 필요했어요. 그럼 매달 적자였습니다. 통장에서 매달 2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4,500만 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엔 4,400만 원이 됐고 6달 뒤엔 4,2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제 통장 잔고는 3,8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물이 샜습니다. 화장실 배관이 터진 거였어요.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해요. 얼마나 들어요? 5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웠어요. 하지만 안 하면 계속 물이 새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달 뒤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20년 넘은 거라 수리가 안 돼요. 새 걸로 교체하셔야 해요.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제 3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재산세가 2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250만 원을 어떻게 내요? 하지만 안 내면 집이 압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냈어요. 이제 2,7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해 봤어요. 월 20만 원씩 적자라면 2,750만 원으로 10년은 버틸 수 있다. 72세인 제가 10년을 더 살면 82세.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어요. 할머니, 이거 지금 수술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세요. 얼마예요? 보험 적용되면 700만 원 정도요. 700만 원. 저는 포기했습니다. 수술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8부 마이너스 절망 집을 팔아야 하나. 2년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1,800만 원이 됐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팔면 4억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나머지로 생활하면 될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매물이 안 나가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1년. 저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빨리 팔 방법은 없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돼요. 시세보다 낮게. 얼마나 낮게요? 한 3천만 원 정도 깎으시면 빨리 나갈 거예요. 3천만 원을 깎는다고? 4억에 팔 걸 3억 7천만 원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한 달 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 집 사려고 하는데요. 3억 5천만 원에 가능할까요? 3억 5천만 원? 네, 저희 예산이 그 정도라서요. 5천만 원을 더 깎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알겠어요. 3억 5천만 원에 드릴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받았고 한 달 뒤 잔금 3억 1,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 집을 알아봤어요.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였어요. 15평밖에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하고 나니
2억 원이 남았습니다. 2억 원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저는 그 돈을 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자가 연 3%라고 했어요. 2억 원에 3%면 연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130만 원, 생활비 60만 원을 빼고 나면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적자는 아니었어요. 조금씩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40년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몇 채,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큰 가구들은 다 버렸어요. 새 집이 작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사 짐센터 기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면 1시간이면 끝나겠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짐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슬펐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15평짜리 아파트는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40평에서 15평으로 줄어들었다. 인생도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구부 마이너스 고립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새 집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경로당도 안 나갔어요. 새 동네 경로당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들 서로 친한 사이인데 저만 새로운 사람이라 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전 동네 친구들한테는 이사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창피해서요. 아들한테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있어요. 그런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들으세요. 제가 사업 성공했어요. 진짜예요. 이번엔 대박 났어요.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 이제 갚을 수 있어요. 아니, 2배로 갚을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2배? 네, 엄마. 제가 3억을 벌었어요. 그 중에 2억 드릴게요. 2억.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심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하나만. 네, 엄마.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예요. 이번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어요. 엄마,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엄마,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보낼게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저는 모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부 마이너스 성찰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 5천만 원을 줄 때? 아니면 그 전에 아들을 너무 믿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잘못이 컸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는 눈치챘어야 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투자자가 없다는 것도 의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성공하길 바랐어요. 그 마음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손주들한테 더 많은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5억이 넘는 돈을 잃었고 집마저 팔았습니다. 40평에서 15평으로 줄어들었어요. 친구들과도 단절됐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11부 마이너스 깨달음 노년의 교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사랑과 신뢰는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걸. 돈을 쉽게 주면 자식은 더 쉽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잃게 되죠. 제가 만약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를 찾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어찌됐든 제 돈은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었고 그 결과 모든 걸 잃었습니다. 12부 마이너스 현재 847원의 의미. 오늘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47원이었어요. 예금 2억 원은 어디 갔냐고요?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작년에 심장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매달 약값이 50만 원씩 나갔어요.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약값 50만 원 빼면 30만 원. 생활비 60만 원을 못 맞추니까 예금에서 빼서 썼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빼서 쓰다 보니 2억 원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3개월 전 또 큰 병이 생겼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입원 2주, 입원비가 800만 원 나왔습니다. 남은 예금을 다 털어서 냈어요. 퇴원하고 나니 통장에 847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냈어요. 할머니, 재산이 없으시네요? 집도 없으세요? 네, 전세로 살아요. 자녀 지원은요? 자녀가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면 수급자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달에 62만 원을 받게 됐어요. 기초생활수급비 62만 원. 이게 제 전부입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예요. 노년의 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식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세요. 언제 갚을 건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미리 말하세요. 가혹해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쉽게 준 돈은 쉽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힘들게 빌린 돈은 책임감 있게 쓰게 되죠. 저는 이제 75세가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고 친구도 없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요. 다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노년의 돈은 생명줄입니다. 함부로 놓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조심하세요. 제 통장 잔고 847원. 이게 72년 인생의 결산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느 순간에 멈추셨을까요?
첫 5천만 원을 요구받았을 때, 두 번째 3천만 원을 요구받았을 때, 아니면 코인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그 도움이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나누면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